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쿼드 정상 북핵 미사일 기술 이전 막아야. 쿼드 정상들 쿼드 4개국의 안보 협의체를 얘기를 하죠. 미국, 일본, 호주 그리고 인도까지 4개국입니다. 4개 정상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북핵 미사일 기술 이전 막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북한으로 이런 기술이 이전되는 걸 막아야 된다. 결국 누구 보고 한 얘기냐? 지금 북한이랑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곳 러시아죠.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성명을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러시아 얘기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바이든, 중국 야욕이 우리 시험에 들게 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속내를 노출을 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4개국 정상이 만났으니까 정상들끼리도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속내까지도 나왔다라고 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독대 요청한 한동훈. 내일이죠. 내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신임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 전 혹은 후에 저희 따로 좀 보시죠 라고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따로 보자는 얘기 뭐냐? 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마도 의정협의체 등을 비롯한 별도 논의를 좀 구상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가 지금 나올 것 같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의대 정원 얘기는 사실 큰 틀에서는 이 의료 개혁 차원에서 정원 문제가 들어갔었던 겁니다. 근데 국민일보예요. 상급병원 구조 개편 이르면 이번 주에 착수한다. 의료 개혁 차원에서 전공의한테 이 의존하는 지금 시스템을 전문의로 바꾸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었죠. 상급병원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이런 구조도 같이 좀 개편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이르면 이번 주부터 바로 착수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도 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게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전공의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인데 일단 정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만 관건은 전공의들의 생각도 같아야 돌아오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비 하루 397mm 가을 폭우입니다. 주말 내내 비가 왔죠. 근데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여름 가뭄이다. 여름 가뭄이 웬 말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엔 가을 비가 폭우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무려 397mm, 한 400mm 가까이 온 거예요. 40cm 정도 이만큼 지금 왔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쌓이면 넘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죽하면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큰 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 좀 사진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요 끝 사진부터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허리까지 지금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렇죠? 허리까지 차오른 이 물, 여기가 대체 어디냐? 전남 해남입니다.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 지금 대피하라고 소방대원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허리가 물까지 차오른 것도 차오른 거고요. 한쪽은 여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뉴스를 이미 다 접하셨을 것 같아요.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통 싱크홀, 땅꺼짐 현상이 이렇게나 크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보면 차가 2대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배수를 도와주러 왔던 소방 차량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는 무려 5톤 트럭입니다. 근데 5톤 트럭이 이렇게 같이 빠졌다. 이 큰 차 2대가 빠져 있을 만큼 큰 싱크홀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이런 땅 꺼짐 현상, 사실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집안이 침하되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땅 꺼짐 더 크고 잦아져도 정부 집안 탐사 장비는 8대뿐. 물론 집안 탐사 장비가 100대, 1000대가 있어도 안 쓰면 무용지물이죠. 다만 지금 8대가 있는데 지금 8대 이거 풀가동해도 이거 집안 어디가 약한지 괜찮은 건지 볼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방 탐사 자꾸 여기저기 좀 싱크홀 땅 꺼짐 현상 있다고 하는데 8대로 되겠어? 라는 얘기가 나올 법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땅마저 꺼지는 상황. 그럼 이걸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예측을 못했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530mm 가을 물폭탄 퍼붓는데 비 예보 4년 전보다 뒷걸음질. 딱 이번 가을 폭우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요즘 추이를 좀 보면 이렇게 폭우가 오고 하는데 폭우, 폭염 이런 거 지금 예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보면 강수 예보 평가 3개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강수 예보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3개입니다. 국제적 3개 지표. 4년 전인 2020년보다 낮아졌다 3개 지표가.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표인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 아래로 떨어졌다. 90% 아래로 떨어져도 웬만큼 맞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떨어진 게 2010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거죠. 확실히 예전보다 예측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물론 기후변화가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보다 예측도가 떨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한쪽은 물에 잠겼고요. 한쪽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여긴 경남 김해시의 농가인데 지금 비닐하우스가 온통 다 잠겼어요. 어디가 땅이고 논밭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 네, 이 인도와 이 구분 자체가 되지 않는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난 곳은 또 이렇게나 새파란 가을 하늘이 드러났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데? 어제가 이날이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추분이었습니다. 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 사실 저희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입추 매직 없네요. 처서 매직 없네요. 계속 없었는데 추분 매직은 통하더라. 네, 추분 매직이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문제는 다음 기사 볼까요? 가을이 오긴 왔는데 갑자기 너무 훅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비 지나가자 기온 뚝 일교차 10도 안팎이다. 지금 밖에 온도가요. 아직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15도, 6도, 14도, 5도, 6도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낮 기온은 27도, 8도, 9도까지도 간다라는 거. 일교차가 10도 안팎이면 뭐가 걸리기 쉽다? 감기가 걸리기 쉽습니다. 낮엔 더운데 아침엔 춥고요. 관건은 반팔 입고 얇은 옷 하나 좀 걸치시는 게 어떨까 하는 패션 제안도 좀 같이 드려봅니다. 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총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군수 선거 나선 당 대표들입니다. 군수 선거 나선 당 대표들 기사 같이 볼까요? 군수 선거에 당 대표 나서 민주, 조국당, 호남 혈투입니다. 지금 저희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죠. 근데 이 재보궐선거에 군수를 뽑습니다. 전남에 2곳이죠. 이 지금 영광, 곡성 2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과 조국당이 호남 혈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 당대표가 군수선거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재명 대 조국 대결로 확전 아니냐. 호남 대전 판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조국 혁신당 경우는 사실 쉽게 말해서 당으로 지금 약간 영세, 민주당에 비하면 좀 영세한 당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선출직을 좀 내서 뭔가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까지 내려가서 좀 올인을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도 오늘 가요. 오늘 영광 곡성 직접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건 혁신당에 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가 네. 수성전이냐 공성전이냐 이런 싸움이 된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호남의 맹주 역할을 자임해 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호남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공성전, 이제 수성전 상황인 거죠. 네. 거기다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한 명도 후보를 배출하지 않고 네. 비례 정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이제 이 지역적 기반을 좀 굳건히 다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민주당의 아성이라고 했던 호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공성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질 것 같다 이런 측면보다는 네. 어쨌든 싸움이 벌어졌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국 대표가 먼저 이제 호남 한 달 살이를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뭐 박지원 대표나 뭐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내려가셔가지고 열심히 선거운동을 돕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광에서 이제 최고위원회를 이제 개최하고 내일은 곡성을 가고 모레는 부산 금정을 가는 그런 이제 그 일정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혁신당이 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왕 싸움이 벌어진 만큼 싸움이 벌어졌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조국 대표가 뭐 호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살이 월세살이 한지는 좀 됐죠. 근데 처음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최근에 민주당의 이 어떤 견제구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가 있었었죠.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조국 대표 왜 하는 거야? 했잖아요. 영광에 가시겠죠? 내가 그래서 영광 되려고. 조국 대표가 다닌 데를 갖다가 해고 다니면서. 절대 유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까지 해놓은 것입니다. 그 집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변호사 등이 고발되어 근거 없는 의혹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때 사실 그때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이 통과가 됐었죠.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에서. 근데 보니까 조국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더라. 출석을 안 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하면 되겠어? 라고 조국혁신당 의원들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건 조국혁신당 의원들 앞에 가서 얘기하면 이 얘기 전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이거 싸우자는 거냐라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일단 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견제구다. 네.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방송에서 저렇게 나올 거라고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알고 한 얘기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하는 그러한 법과 관련된 중요한 표결인데 조국혁신당이 이런 데도 참여하지 않다. 이건 야당의 역할로서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를 견제하고 뭔가 압박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다. 그러면 호남에서 이런 야당을 찍어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아마 이미지를 좀 연출하려고 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나중에 그래 해프닝처럼 이 얘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까지 이번 재보궐선거가 미니 선거도 아니고 초미니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의 텃밭에서 이루어지는 군수 선거거든요. 그리고 이 군수 선거에 왜 이렇게 판이 커지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난 4.10 총선 때. 네. 그때 사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를 안 내서 그렇지 지역구를 냈다고 한다면 비례대표에서 2위를 했었잖아요. 네.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의 표를 잠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조직적으로 지역구에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난번 총선에서는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음 지역구 선거가 있는데 아무리 초민이다 할지라도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1인 정당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만 바라보는 정당이고 그다음 민주당은 또 1극 체제인데 다음 대선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 둘을 놓고 과연 호남이 누굴 선택하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에서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혁신당을 선택하면 결국
호남은 이재명보다는 조국의 마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군수 선거를 할지라도 지금 뭐 당이 전력 투구하고 뭐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뭐 김민석 최고 다 나와서 가지고 조국 혁신당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선거 자체가 호남의 민심을 누가 어느 당이 갖고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의 어떤 가늠 잣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보기에는 군수 선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재명이냐 조국이냐를 판단하는 호남 민심의 가늠자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다 기자들 보고 영상 찍는 거 알면서 아니 왜 안 오는 거야? 의정활동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 궁금한 게 그럼 정청래 의원 얘기처럼 19일 날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팬이에요, 팬. 들어가세요. 사진 찍어줄게요. 사진 한번 찍으시죠.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영광에서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 나누러 가시죠. 인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조국 대표 영광에 가서 지원 요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수민 의원님, 정청래 의원 말이 뭐 완전히 틀리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일단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본회의 표결 안 하고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간 거는 맞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조국 혁신당에서 타이밍을 잘못 본 것 같아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킬 때 국민의힘이 의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 일정이 그때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조국 대표라든지 또 뭐 서왕진 의원이라든지 이제 빈자리들이 생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이 표결을 하나만 하다 해서 안 한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좀 유의해야 될 거는 그렇게 이제 정치적 판단 미스라 할지라도 자리를 비웠다라고 하는 점,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이제 정치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판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재보궐선거가 중요한 정당이겠지만 사실 근데 그 정당 대표가 현재 계속 내려가 있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현재 보면은 영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평가들이 많은데 사실 장현 후보가 예전에도 2002년, 2008년 이렇게 군수 선거에 출마를 한 적이 있었고 이 농어촌 소도시 지역은 특히나 개개인 후보의 신망이라든지 조직력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럼 단순히 조국혁신당 간판만 가지고 선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역량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거 때는 그 현재 후보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떠 있는 것이 주민들 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도 꼭 지도부가 투입이 돼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게 바람직한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꼭 당대표가 내려간다고 해서 지역에서 호감도가 올라가느냐 표로 이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중앙에서 역할을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정청래 의원이 그 19일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조국 대표 영광 갔어? 그래서 내가 영광 가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계속 따라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광에 정청래 의원도 영광에 갔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민주당에도 영광에 한 달 살기 한정박이라는 분들이 거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준호, 정청래, 박지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한 달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정박. 네, 지금 황명선 사무부총장이죠. 이게 지금 지난 20일에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그 발언 있고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황명선 사무부총장이 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기자들이 민주당은 뭐 안 해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저희 취재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얘기를 하고 뭐 회의가 끝나고 이제 가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다시 와서 근데 그거 알아? 한정박이라고 있어. 우리 내려갈 거야. 한 달 동안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 영광에 지금 신경 쓰고 있어라고 좀 써줘라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굳이 재보선이 영광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어쨌든 네. 선거라는 게 그런 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먼저 가서 특히 곡성 지역은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판단하는데 영광 지역은 약간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영광에서마저도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조금 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판단들을 했던 것 같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정박이라고 해서 네. 기자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던지니까 이건 무슨 얘기지? 한정박은 뭐예요? 이제 이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우리도 한준호, 정청래, 박지원 이렇게 세 분이 거기서 지금 한 달 살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박지원 대표는 이미 내려가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손 놓고 있지 않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국 혁신당 봐주지 않을 거야. 우리도 제대로 싸울 거야. 라는 지금 그런 스탠스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근데 말씀 중에 나왔죠. 영광은 사실 지금 약간 좀 접전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영광. 이번 여론조사가 좀 최근에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전남 영광. 여기부터 곡성부터 좀 보죠. 곡성. 파란색이 좀 밝은 파란색이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약간 진한 파란색이 조국혁신당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60.3이고요. 조국혁신당은 21%, 그리고 뭐 3.3, 13.6, 1.9 등등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한 3배 가까이, 일단 3배 가까이 민주당이 훨씬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이건 곡성입니다. 근데 영광을 좀 보겠습니다. 영광은 어떠냐? 영광은 민주당 30.1, 그리고 3.2, 그리고 36.3 진한 파란색이죠.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이 36.3이다. 다만 오차 범위가 4.4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8.8%포인트 차까지는 오차 범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오차 범위가 8.8이고 좀 5.6 크긴 합니다만 본뜻 보기에 지금 6.2%포인트 차거든요. 이거 윤주진 위원님. 예. 영광 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나름대로 위기의식이 좀 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두 선거구 중에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넘겨주게 되면요.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상당히 많은 텃밭 지역에서 혈투를 벌여야 됩니다. 아하. 또 예를 들어서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도 조국혁신당이 야권표를 잠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광군수 같은 이 재보궐선거는 지금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총력을 다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좀 야심을 가질 만하고 또 네. 그것을 조국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대표 상품으로 만들 것 같아요.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진보당 표심이 한 거의 20%에 가까운데요. 네.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이 진보당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군소 야당이지 않습니까? 군소 야당을 지지했던 지역 민심이 같은 군소 야당 중에 하나인 조국혁신당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주 지금 현재 위기의식을 가질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 좀 그래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6.3이 조국혁신당인데 여기 19.8, 지금 현재 다 같이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보면 3등이죠. 19.8%가 진보당이다. 실제 투표에 들어갔을 때 사표를 방지하자는 그런 심리 때문에,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이 표가 여기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위기의식을 가질 법한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의아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갔고요. 지금 한정박, 셋 다 지금 영광군수 가고, 영광군수 선거 가고, 내일 뭐 곡성에서도 또 가고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게 김수민 위원님, 사실 저희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거의 올인하다시피 총동원을 했는데 지고 난 다음에
총동원을 하고서 지다 보니까 더 타격이 컸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영광군수 선거에서 민주당 올인을 했는데 총동원을 했는데 혁신당이 가져간다? 그럼 민주당도 타격이 더 크게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안할 총동원 안 것이냐. 할 거냐. 안 하고 지면은 총동원 안 해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제가 아까 전에 조국혁신당은 당 지도부가 굳이 내려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오히려 말씀드렸을 텐데 그것은 네. 추격자의 입장이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막판에 외연 확장으로서 굳이 당 지도부의 이미지가 아니라 현지 후보의 이미지로 치르는 게 왜냐하면 장현 후보를 찍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조국 대표는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원래 이 지역에 오랫동안 터잡고 있었던 그 정당이고 네. 오랫동안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대표가 안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우리를 소홀하게 보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잡은 토끼냐 이렇게 호남 지역 민심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민주당 역시도 너무 지나치게 지도부가 투입되고 하는 것보다는 현지 네. 후보를 띄워주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만 근데 몇 번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방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곡성 군수보다 영광 군수가 더 시급한 것이 이제 영광 군수 같은 경우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무소속이 한 3번 정도 된 적이 있었고 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때도 간신히 당선될 적도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민주당이 네. 당선이 돼도 뭐 40% 안 되는 득표로 당선이 된 이게 전통적으로 좀 다른 무소속이라든지 다른 당에게도 좀 지지가 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 입장에선 그렇다고 그럼 전력을 안 하냐, 전력 안 하면 잡아놓은 토끼냐라는 민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지금 호남 군수 선거에 지금 총동원을 해서 열심히 지금 올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저희 정청래 의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란 듯이 보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일단 얘기를 아니 의정활동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청래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을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조국 대표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어서 조크를 한 건데 뭔가 핀잔을 좀 꼴이 돼서 당황스럽습니다. 제 부주의로 조국 대표께 누가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치기 소재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도 얘기를 했어요. 큰 바다로 함께 나중에 가리라고 믿습니다. 영광에서 만나면 웃으며 악수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김광선 변호사님. 네. 가쁜 화해? 약간 갑자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약간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의도가 없었나? 정청래 의원이 아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기자들이 다 보는 거 알면서 얘기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스탠스가 바뀐 겁니까? 뭡니까? 저걸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이거 뭔가 이제 선거와 관련돼서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제 갈라치기 한 것처럼 되면서 또 뭐 재미있는 마을이랄지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이 좀 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에 있어서 어떤 민심을 잡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호남은 민주당이 텃밭이에요. 그럼 이제까지 호남의 어떤 민심 자체는 선택할 정당이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된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당이. 신상품이 나왔다. 그렇죠. 그러면 서로 페어플레이하면서 민심을 누가 잡는가 그건 사실은 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네. 이걸 마치 뭐 상한물이다, 뭐 고인물이다 이거 가지고 사실은 비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의석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제 조직에 있어서도 훨씬 더 민주당이 우위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자신 있게 네. 결국 초민이 선거지만 저거 자체가 이제 민심에 있어서 가늠자가 됐기 때문에 신경 많이 쓰겠지만 그걸 뭔가 개인적인 비판 또 그날 참석하지 못한 것 자체가 네. 의도적인 게 아니잖아요. 필리버스터지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인데 이걸 마치 뭐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사실은 인물 경제 또 그다음에 당의 정책 경제 과연 어느 당이 호남에 있어서 가장
호남의 민심을 얻는 건지 그런 경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민주당이 아무래도 원래 텃밭이었던 곳이니까 좀 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신상품이고 하니까 긴장감을 갖되 같이 좋은 경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강하게 비판했다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일부러 불참이 아니야. 그래서 살짝 좀 발을 뺀, 뭐 약간 병 주고 약 주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 정청래 의원의 글에 조국 대표가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느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영세정당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 땀 삐질삐질. 네, 영광에서 만나면 하이파이브 합시다.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네. 근데 이게 정청래 의원이 자기 SNS에 쓴 글, 조국 대표 SNS에 가서 죄송했어요 라고 한 게 아니고 자신의 SNS에 쓴 글이죠. 조국 대표님께 사과합니다 그랬는데 여기를 직접 조국 대표가 찾아와서 댓글을 단 거죠. 예의주시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러려니 했습니다. 네, 영세정당 너무 압박하지 마세요라는 나름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주진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누가 착하냐 누가 나쁘냐 경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뭐 쫑코라고 하는 약간 표현을 썼지만 네. 좀 비속어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약간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그래도 민주당 그렇게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인데 거기에 최고위원까지 지난 정청래 의원이 굳이 열 몇 석밖에 안 되는 조국혁신당을 저런 식으로 공개 압박하는 게 맞나? 이것은 이제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민주당도 좋고 조국혁신당도 좋은 그런 범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네. 두 정당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하는 게 싫을 수 있거든요.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런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사과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조국 대표도 화답을 하지 않으면은 네. 좀 뭔가 삐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괜찮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네. 보십시오. 영세정당 압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그 뼈 있는 어떤 말을 하는 거죠. 뭐냐면 정청래 의원에게 민주당이 너무 제1야당 거대 의석 가진 야당인데 이런 식으로 조국혁신당을 너무 이렇게 내치는 것은 네.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뭔가 작은 그릇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서로 간에 이미지 경쟁 차원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윤주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중 계속 김준욱 대변인께서 그윽한 눈빛으로 자꾸 저를 쳐다보십니다. 말씀해 보시죠.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이 야권의 소위 주도권 싸움 이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각 정당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 맞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영광에도 가고 내일 곡성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 나온 것처럼 페어플레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일부 그 당내에서는 아니 그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재 정권을 깨부시는 쳐부시는 어떤 세빙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저렇게 지역 선거에만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 거야. 정말 큰 이 그 19일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그런 데에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했던 게 아니야 하는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큰 경쟁 관계가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당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페어플레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가 약간 야당 간에 야당끼리도 약간 뭐 이렇게 경쟁이 좀 너무 치열해서 과한 모습을 보이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은 혹시나 내 말이 갈라치기로 비춰질까 봐 우려가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은 악수합시다 영광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가 뭔지 잘 모르겠다. 왜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SNS에 이런 거를 또 올렸습니다.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인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 대실은 엄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조차 없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다. 이거 김수민 의원님.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에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 대실 엄히 비판받아야 이거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민주당 스탠스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김민석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를 겨냥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문자 메시지가 한번 찍혀가지고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쇄빙선이라더니 동네 선거하고 있냐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를 보냈고 사실은 그 메시지 창에 보면은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이거 뭔가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고 조금 심상치 않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또 김용민 의원 또 얼마 전 SNS에서 선거 끝나고 다음 선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좋은 정치가 안 된다는 취지로 그것은 조국 혁신당이 현재 호남 현재에 가 있는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좀 본격적인 견제랄까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저는 양당이 주의했으면 좋겠는 것이 민주당은 이제 사실 호남에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의석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너무 지나치게 소수 정당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거나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사실 지난 총선 때 했던 약속, 원내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약속들을 아직까지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거대 정당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거겠고 조국 혁신당은 또 뭘 주의해야 되냐면 그러면 지금 별도로 독자적인 정당으로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쇄빙선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 본체가 있고 앞에 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나. 더 그런 이제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뭔가 확실히 강성 목소리를 내는 게 많은 것 같다. 왜? 본회의장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찍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죠. 어떤 문자냐 같이 볼까요? 이런 문자였었어요.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문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걸 찍었습니다. 사진 기자가. 근데 뭐라고 했냐. 천준호 의원이 이거 조국 서왕진 지금 혁신당 의원들 불참했네요. 그러니까 비판하죠. 조국 쇄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하나 부끄럽다. 지방의원인가? 라는 문자를 보내는 게 찍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에서 또 입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했느냐. 네. 2명의 군수 뽑는 선거를 동네 선거라고 폄하한 게 아니길 바랍니다. 지방의원인가? 라는 표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 건 단식투쟁 끝에 쟁취해낸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군수 재보궐선거 지금 동네 선거라고 폄하한 거예요? 또 요렇게 좀 번졌어요. 예견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견됐던 일이다. 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를 얻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도권 싸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되고요. 일단 이제 민주당 입장은 그럴 거예요. 호남이라는 어떤 텃밭이 이거 우리 땅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혁신당이 변방에서 어떻게 보면 자꾸 뭐 추근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특히 이제 김민석 최고가 수석 최고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협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경고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자꾸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내놓는다고 보는데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이제 민심이 아무리 지금 뭐 민주당에게 어떤 지지도나 그런 걸 보낸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한 방일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된 것이 11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면 호남에서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재명 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다음 대선 못 치를 수 있겠어. 그러면 이 민심은 갑자기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지금 굉장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지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냥 작게 보면 성가시지만 아니면 이걸 판세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예견이 됐었다. 결국은 뭐 호남 선거 민주당이냐 혁신당이냐 얘기로 대결 구도로 갈 거란 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만 비판을 한 게 아니에요. 글을 SNS에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에 크게 한 3그룹을 비판을 해요. 또 누굴 비판했느냐 같이 볼까요?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로는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네. 임종석 저격한 김민석, DJ는 김정은에 동조 안 했을 것.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두 국가임을 인정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크게 3그룹을 지금 비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조국 대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또 누구? 다음 볼까요? 네, SNS 뭐라고 썼느냐.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했다. 검찰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 부는 모습은 역겹다. 누구 얘기냐?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정계 은퇴가 맞다. 새로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새미래. 새미래에 대해서 정계 은퇴하십시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새미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설픈 정치 표본은 김민석 의원 아닙니까? 정몽준 대통령 만든다고 민주당 나갔다가 이재명 세력에 붙어 산다는 정신 하나로 개딸의 간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또 새미래대로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글 하나에 한 명 딱 화살로 탕 쏴서 저격한 게 아니고요. 화살로 딱 쏜 게 아니라 돌멩이를 그냥 갖다 이렇게 던졌어요. 네,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너도 맞아라. 다 맞아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왜? 다음 기사 보시죠. 그래서 오늘 기사가 이미상 한물, 이낙연 잔당들 다른 야당 때리기 김민석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이거 김수민 의원님 왜입니까? 네, 지금 뭐 여러 군데를 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평론가 저 같은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 뭐 저 같은 사람 방송에 나와서 한마디 하면 여러 정당 지지자들이 악플을 달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정치인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를 가려서 네.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새미래까지 공격한 거는 원래 김최고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두고 양당 간에는 굉장히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까지 비판을 했어야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의문이 한편으로는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두 사람이 사실 뭐 세대가 조금 달라서 네. 임종석 전 실장은 전대협 의장이었고 김민석 최고는 이제 전 학년 그 앞에 이제 있던 단체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국의 80년대 운동권의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 물론 통일에 대한 인식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굉장히 사납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통일로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마치 김정은 위원장하고 보조를 맞춘 듯한 이게 마치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까지 이제 수위를 높여서 반응을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좀 혹시 이런 건 아닌가 친명 행보를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대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면은 짧게 이것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올리는 이런 글들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네. 아마 거스르는 생각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 총선 때도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친명계 견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임 전 실장이 과거 통일운동가 출신으로서 네. 두 국가론을 얘기하니까 파장이 더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김민석 최고도 임 전 실장이랑 비슷한 입장에서 운동을 했던 그런 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을 비판했을 때 또 파장이 크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뭐 상의를 하고 하는 건지 이걸 떠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뿜어내가면서 좀 그래도 어쨌든 친명 이재명 대표 쪽을 더 위하는 야권 내에서의 그런 지형들을 염두에 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생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반하는 생각은 아닐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묘한 게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손에 채찍이 쥐어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정청래 의원이 채찍을 내려놓고 사과를 했는데 새로 그 채찍을 받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굉장히 강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귀에 들어오네요.
만찬은 하는데 독대는 네 대충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의 지도부 만찬 전 독대 요청. 네. 한동훈 대표 내일 있을 만찬 전에 혹은 뭐 후에 좀 독대를 하시죠. 따로 좀 저랑 따로 보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여기를 보면 부제는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론이 이루어질지 주목. 아마도 여야 의정 협의체나 지금 이 의정 갈등 부분은 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야 의정 관련해서 정부가 좀 여지를 좀 남겨야 된다. 일단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독대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한동훈 대표 이런 취지라고 해요. 대통령한테 내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다. 직접 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공개적으로 내가 다 얘기를 하는데 진위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윤 대통령 주변 참모진이 내 얘기를 곡해서 전달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표현이죠. 대통령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는 참모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판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방면으로 귀를 열고 지금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불만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네. 또 직접 대화하고 싶다. 지금 저는 이 독대 소식이 나왔을 때 되게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언론에 어느 쪽에서 먼저 흘린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물론 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 소식을 언론에 먼저 언급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 이른바 친한 쪽에서는 독대의 필요성, 또 독대를 원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 네. 대통령실의 응답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언론에 먼저 알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만큼 되게 독대에 조금 좀 집요하게 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지난번 이제 그 오만찬 여러 가지 뭐 만찬이 미뤄지고 네. 또 오찬 당시에 독대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의식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지금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쪽에서 만나는 걸 좀 흘린 것 같다. 이 얘기를 흘렸다는 얘기인즉슨 이 독대 자체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독대 요청을 단독 기사로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지 온 동네 광고하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정치인들을 봤지만 이렇게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 지금처럼 자기 유리한 얘기만 일방적으로 주는 언론 플레이 계속하면 그 누구와도 신뢰 쌓기 힘들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용산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때문에 용산도 지금 이런 생각인 건가라는 건데 지금 주장은 한 대표 쪽에서 먼저 독대 요청했다라고 흘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언론 플레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한동훈 대표 쪽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장해찬 전 위원이 페북에 전석서도 언론 플레이 그만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독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지아 대변인은 우리 지도부 어떤 분도 언론에 먼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라고 또 아니에요, 우리 쪽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진실이 뭡니까? 참 진실이요. 이 본질이 네. 독대를 요청한 것이 본질인지 아니면 독대를 요청했다는 나간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본질인지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독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소통을 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했을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본질인데
이거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얄팍한 정치인이다. 이거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가버리고요. 왜 언론 플레이 하느냐.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 자주 만나서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심 전달해야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서로 상의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민심 듣기 위해서 대표 만나자고 해야 하는데 지금 대표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대를 뭐 기다리다 독대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하는 게 맞죠.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처럼 자꾸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해요. 뭐 얄팍한 정치인이다니 뭐네. 독대 요청한 것이 왜 얄팍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가 어떻게 보면 장해찬 최고가 한 말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 뭐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과 멀어졌다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장해찬 최고랄지 이런 사람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더 멀어지는 거죠.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내 지지도가 떨어지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또 대통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야당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당대표하고요. 대통령실 머리 맞대고 정말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은 달을 가리켰는데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던 거야. 이게 본질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용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한동훈 윤 독대 요구에 즉답 피한 용산 상황 보겠다. 말씀 중에도 쭉 나왔죠. 대통령실 입장은 한다 안 한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여기 있죠.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까 상황을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저에는 왜 달을 가리켜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봅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만한 신뢰가 지금 없다라는 게 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보자고 했는데 무슨 의도로 지금 보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해갖고 내가 직접 독대했어요라는 것만 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게 용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독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은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독대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라는 것도 알려졌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의료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본인에게 상당한 어떤 재량권을 달라. 특히 2025학년도 이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나한테 믿고 맡겨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정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대통령실은 어제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2025학년도 입시 부분은 건들 수 없다. 이건 확정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논의에선 빼고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독대한 다음에 대통령을 바꿔내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충격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이미지만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대통령실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또 만약에 지금 독대를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여당 대표에게 인색하냐, 여전히 윤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분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만찬 중에 대통령님 제가 좀 진짜 긴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독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미리 왜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걸 얘기해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 대표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불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용산 입장에선 독대 요청이 왔다라는 사실 공개가 되면서 이제 손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는 좋은 카드가 하나도 없다. 뭘 골라도 나쁜 카드인데 왜 이런 상황을 나한테 맡겼느냐라는 입장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독대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말씀은 뭘 해도 애매하다. 50대 50이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갔었죠. 순방 갈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랑 악수하면서 분위기가 어깨 툭툭이 없네. 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체코 순방 끝나고 돌아와서도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볼까요? 네, 보셨나요? 일단 이상민 장관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악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랑 뭐 이렇고 저렇고 좀 얘기를 간략하게라도 좀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다음 50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번 타자가 한동훈 대표였다. 근데 한동훈 대표랑 글쎄 이게 김수민 의원님 눈을 마주친 겁니까? 안 마주친 겁니까?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 재난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폭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치는데 네. 잘 보면은 한동훈 대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도 악수를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더 길어요. 쳐다보는 것도 더 길고 최근에 윤석열 한동훈 두 관계를 보면 이제 과거에 윤석열 이준석 관계를 좀 방불케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과거에도 사실 비행기 탈 때 이제 마중 나가냐 말 거냐 이걸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번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표정 관리를 좀 했습니다. 좀 흔쾌한 표정으로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좀 지나치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저도 평론하면서 막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안 그러시는 편이죠? 네, 근데 예? 보통 평론할 때 안 그러시는 편이라고요? 네네, 너무 표정 하나하나에 이렇게 몰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제 앞뒤 사람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드러나 있는 거는 이거 독대, 회동 이런 거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역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들이 많은 적이 있었던가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나면 만나는 거고 과거에 김기현 대표하고도 과연 이랬을까요? 수시로 만났을 수도 있는 거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야 영수회담도 아니고 여야 간의 대화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오는 윤 대통령과 이 관심 포인트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점도 포인트였었습니다만 뒤늦게 사진이 찍힌 걸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멀리서 보는 모습입니다. 네. 멀리서 보는 모습. 이게 묘하게 또 프레임이 또 이렇게 또 찍혔어요. 여기서 그럼 드는 의문은 대체 김준욱 대변인,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보고 본 게 아닐 수도 있죠.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보고 있었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프레임의 사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라고 나와요. 네. 저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자단이에요. 네. 예,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이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제공은 아니다. 예, 대통령실의 전속이 찍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잡힌 있을 것이다. 수 있다. 예, 라는 보여지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CG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요즘에
그 각종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서 의료 대란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 뭐 한간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아마도 못할 거다. 그냥 밥만 먹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그림이 네. 처음엔 되게 좀 낯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 사진 기자단이 의도를 가지고 이 샷을 찍은 것이구나. 아마 저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그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모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심의 방향과 내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옹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착각을 했네요. 대통령실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기자단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요런 지금 프레임이 나왔다라는 거, 요런 부분을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그럼 내일 만찬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한 갈등 분수령될 내일 만찬, 김 여사 리스크 풀까? 말씀처럼 이미 한동훈 대표가 한 언론 조간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 여사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 고가의 이 가방 관련해서 분명한 건 부적절한 초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다 말했듯이 김 여사 사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윤주진 위원님, 이번에 만찬 때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근데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9월 24일 만찬은 사실 신임 지도부, 여당 지도부를 어떻게 보면 좀 치하하고 또 지난번 추석 전에 있어야 되던 만찬이 미뤄져서 잡힌 거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면 한 거의 20명 정도가 가까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보통 5명만 넘어가도요. 깊은 얘기 못 나누거든요. 그쵸. 근데 10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가장 예민하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독대라면요? 근데 독대라면 가능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독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찬 분위기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좀 방법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찬은 만찬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를 하고 서로 화합을 다지고 네. 또 좀 섭섭한 게 있다면 좀 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별도로 독대라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배석해서 할 수 있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도요. 네. 그 사전에 이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신뢰를 쌓는 이 과정 자체가 안 된다면은 네. 어떠한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글쎄요 분위기만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하나 짧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의정 갈등이랑 다른 기타 문제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네. 공통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지연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대화가 지연되긴 쉽지 않다. 왜? 지금 두 쪽 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맞잡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만찬에서 그 얘기가 나온 만찬 분위기가 좋겠냐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네. 당장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만찬 전에 독대가 있을지 없을지, 독대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등이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